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오늘 첫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고 장자연 씨 사건도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은 어제 있었던 이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 준엄한 그 채찍질이 저희 여당에 내려졌고요.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창원 시민들께서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만 저희가 조금 그래도 희망을 본 것은 통영 고성이 지난번 총선 때만 해도 저희가 후보도 못 내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6%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김학의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단이 출범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게 주요 증거들은 거의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뒤늦게 하더라도 뭔가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통신 자료 혹은 본인이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여러 갈래인데요. 성폭행 부분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는 그 집에서는 그다지 기대가 없지만 뇌물 수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것 자체가 하나는 물적 증거이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인적 증거라고요. 사람이 하는 진술 부분인데 어느 것이든 다 의미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온 거 오늘 이제 이게 알려졌는데 어제 저녁이죠.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반 도주로 알려진 그 심야 출국에 앞서서 이틀 전에 대검 측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이거 좀 막아야 된다 나가는 거 출금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대검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두 가지가 궁금한 게 하나는 대검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사실을 그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부랴부랴 떠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적법하냐 하면 적법은 하죠. 왜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이미 두 차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그리고 법원의 그 재정 신청도 기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 대상자이냐에 대해서 엄밀하게 법적인 적용을 한다면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요구라는 것은 수사에서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전히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출국 금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이 사건의 파장, 혹시라도 출국해서 소재불명이 되어버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혼란, 이 부분을 생각했다면 분명히 출국 금지를 했었어야 하죠. 그리고 야반도주 형태의 그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두 명의 법무관이 전산조회를 통해서 출국 금지 사실을 조회해본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아마도 김학의 전 차관과 연계된 사람에 의한 청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모두 내부적인 정보들을 확보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해외로 도피하자라는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은 딱 충분히 맞아떨어지네요.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긴급 출근보다는 일반적인 출국 금지 조치가 조금 더 약간 낫다고 하던데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긴급 출금 조치야 바로 그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지는 조치이고 일반적인 출국 금지 조치는 뭐 법적인 절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소요되고요. 하지만 조금 더 정식의 절차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김학의 동영상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과연 이걸 몰랐을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 있었는데 경찰을 압박해서 내사를 중단시켰다라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비판 글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했었고요. 경찰에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가장 그 엘리트 수사 기관이고 그쪽에서 수사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그 수사 자체가 좌절이 되었고요. 결국 송치를 하긴 했지만 많은 증거 확보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수사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출두도 하지 않고 병원에 칭병하면서 누워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의문은 많았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역시 가장 힘이 센 청와대에서 특히 민정수석실 차원에서의 여러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그 분들, 뭐 복수의 여러 분들이 얘기한 거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적 없다. 아니면 조금 말이 바뀌긴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보시나요? 뭐 좀 질문이 너무 선정적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말은 언제나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죠. 예. 수사를 하다 보면 늘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 예. 그것이 착각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거짓말인지 이것은 확인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경찰의 그 보고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명확하게 예. 2013년 3월 5일, 3월 13일 두 날짜를 특정하고 있고 네. 그러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지금 익명으로 보도가 나오지만 내부 인사조차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곽상도 민정수석 당시 예. 그리고 저희 당의 조홍천 민정비서관 등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실규명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사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압적이고 있었느냐. 권력적인 외압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4명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좌천성, 예. 전혀 그 정규적이지 않은 인사 조치가 민정수석실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행해졌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경찰에게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와대 압박이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다. 일단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동영상이 있다는 걸 빨리 보여주고 이거 이제 뭐 좀 비속어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역시 나중에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예. 경찰에서는 우선 첩보 형태, 언론 보도나 또는 흔히 찌라시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런 이야기거리들 또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이야기들 그 사실들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우선 긴급하게 영상 없이 CD 없이 사실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이러하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 시점에 이제 동영상 확보가 되고 예.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사실은 아무래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찰에 궁금한 게 당시에 또 압박을 느껴서 당시에 야당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일반적인 수사라면 그런 일은 없겠죠. 예. 하지만 권력적인 수사이고 경찰에서는 증거가 확보가 되고 또 피해 사실도 있고 피해자의 뭐 진술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무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랬다가는 우선 뭐 그냥 선의의 수사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본다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질 건 우리다. 이 수사 무막 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테니 그럴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었겠죠.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당 법사위원을 통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결국 외압을 차단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찰이 조직적으로 행했다기보다는 수사선상에 있는 특정 간부가 예, 예.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연고관계를 이용해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 분위기로 수사 봐서. 담당자와 분위기를 봐서는 수사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것을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꼭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장제한 씨 사건도 지금 재수사가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뭐 언론과 권력의 유착, 권력과 뭐 재계의 유착, 뭐 유착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연예계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문화,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질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고 장자연 배우가 예.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냈어야 하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다 같은 본질이라고 보고요. 예. 그 본질을 과연 지금 드러낼 수 있느냐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죠. 수사나 기소상으로는 공소시효라는 장애가 가로막고 네. 있고요. 예. 그 이외에 뭐 조사상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입을 닫고 있는 관련자들, 이분들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죠. 물적 증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 알고 있는 사람, 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만 그것이 다 확인될 텐데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제한은 있지만 어쨌든 진상조사단은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밝혀진 내용이 리스트에 등장한 방 전 대표와 장자연 씨가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 사이였다 이런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새로 수사의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의미 있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왜 그러냐 하면 고 장자연 씨께서 2009년 3월 7일에 사망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장자연 씨를 향해서 행해졌던 범죄 행위들은 그 시점 이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면 공소시효 10년 이상이 되는 혐의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네. 있어서 수사의 실익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의견들이 있죠. 그런데 단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이종걸 저희 당이죠. 네. 의원이 조선일보 방씨 네. 일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조선일보 측에서 또 방씨 일가 측에서 고소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것이 허위인 줄 알면서 고소했다면 이건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구속 요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정말 그 사실은 허위로 알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 씨 그 아들과 관련된 뭐 전화나 만남이나 메시지 내용을 주변인들이 알고 있었고 네. 그 진술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고소 행위는 분명히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무고죄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공소시효는 살아있는 이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고죄를 시작으로 해서 과거의 일련의 모든 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과연 그것이 허위냐 아니냐를 밝히려면 그 진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통신 기록, 통화 기록 또는 그 관련자들의 진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봐야 할 테고 예. 그것은 수사의 동기고 원인이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질 중에 하나, 그러니까 경찰의 그 좀 부실했던, 사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부실한 수사다, 뭐 비판도 네. 많고 한데 지금까지도 경찰의 부실 수사에서 뭐 얘기가 나오는 사건도 많고요.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경찰이 부실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했던 걸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일반 국민 입장에선 네.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방법이 또 마땅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의 내부 개혁 예. 그리고 제도 개혁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음. 그동안 질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의 해결책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장자연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초기에 그 조현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예. 본인의 명예와 직을 걸고 철저히 끝까지 진상규명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유력 언론사 조선일보 방 사장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그런 수사의 맥이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고 결국은 어쨌건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예. 지금 와서 그런 의혹들이 남겨지게 된 것은 네. 경찰의 의지 부족이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그런 경찰의 의지 부족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도의 개혁을 경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해야 될 테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예. 범죄수사처라든지 공수처, 검경 예.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필수적임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경찰이 그때 조사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조사를 할 때 그 집에 가서 뭐 증언을 듣고 뭘 했다. 당시에 출입 기자도 배석을 했다.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네.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환자라면 병원에 가서 진술 청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혹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피의자 내지는 피의자성 참고인 예. 같은 경우에 그의 편의를 봐서 그의 집에 가서 간단하게 진술 청취하고 온다. 이것은 특혜이고 혜택이고 정당하지 않은 수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재 핵심 증인입니다. 윤지호 씨가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버튼을 네. 3번이나 눌렀는데 경찰이 9시간 동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기계 오류 이 부분을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워치의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위치 확인입니다. GPS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또 기지국을 통해서도 위치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계시는 피해자나 목격자나 증인, 이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경찰이 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느낄 때, 보복의 우려라든지 공격의 우려를 느끼실 때 버튼을 누르면 네. 그 신호가 경찰 112 상황실로 갑니다. 네. 그러면 112 상황실에서는 이것이 혹시 잘못 누른 것인지 실제 위험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응답이 없거나 이러면 위험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네. 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을 합니다. 예.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면은 가장 가까운 지역구에서 경광등이 번쩍이고 소리가 나면 사이렌이 네. 나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윤조 씨가 3번을 누르셨는데 112 상황실에서 접수를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신호 말고도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 송부도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새벽 4시 반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송부받은 경찰관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 오류와 사람의 오류,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이 사과를 했고 예. 이제 5명의 경찰관을 파견해서 사람이 이제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역 의원분들 가운데 가장 경찰을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장재환 씨 사건도 그렇고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갈수록 팽배하고 있거든요. 뭘 가장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경찰에 있어서. 경찰의 인사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인사개혁. 사람부터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이 가서 일해야 하고 예.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승진이나 또는 보직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때 경찰관들이 자기가 한 만큼 평가를 받는다는 인식하에서 예. 아마 공명하고 정당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런 버닝썬이라든지 유착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엄하게 전혀 1초의 또는 1단의 어떤 용서도 없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래서 감찰 조직의 좀 더 공정한 운영, 이 부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찰 개혁이 인사 개혁이 내부에서 가능할지 사실은 회의적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번에 그 경찰위원회법을 발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경찰 내부의 지휘권 내가 아니라 경찰위원회라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외부 인물들이 네, 예. 옴부즈만처럼 민원 사항도 청취하고 그리고 감찰 조사도 실시하고 또 경찰청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고 이러한 제도를 갖춰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